폭풍이 아니었다. 성벽도 아니었다. 칼날도 화살비도 아니었다. 제국을 멈춰 세운 건 강이었다. 그것도 그냥 강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숨을 쉬듯 오르고 내리는 살아있는 강이었다.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전투의 모습을 지우길 바란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칼과 활로 싸운 전쟁이 아니라 나무와 진흙과 인내로 설계된 함정에 관한 이야기다. 1188년 4월 백등강 하구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다. 그건 지형과 조류와 심리와 정치가 하나로 엮인 완벽하게 계산된 학살이었다. 몽골 제국의 대함대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강물 위를 항해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벌레더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맹그로브 뿌리 사이로 안개가 걸려 있고 진흙 바닥이 조수에 따라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곳에서 힘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읽어낸 사람은 몽골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하려던 작은 왕국의 장군이었다. 트란 흥다오. 그는 강을 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조수가 오를 때 강은 문이 열리고 내릴 때 문이 닫힌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문 안에 창을 심었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나무 말뚝을 강바닥 깊숙이. 몽골 함대가 그 위를 지나갈 때 물은 그것들을 숨겼다. 그러나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강은 이빨을 드러냈다. 왜 그들은 강을 믿었을까? 왜 그 강은 그들을 삼켰을까? 그 답은 단순히 자연의 힘에 있지 않다. 그건 인간의 계산과 자연의 리듬이 맞물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도록 정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쿠빌라이 칸의 자존심에서 시작된다. 1158년 몽골은 처음으로 베트남을 쳤다. 그리고 실패했다. 완전한 패배는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승리도 아니었다. 1285년 그들은 다시 왔다.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 쿠빌라이 칸에게 이건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었다. 이건 모욕이었다. 제국은 세상을 정복했다. 중원을 손에 넣었고 페르시아를 굴복시켰으며 유럽의 문턱까지 밀고 들어갔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작은 왕국 하나가 두 번이나 제국의 발목을 잡았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1287년 쿠빌라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엔 정복이 아니라 속어다. 이번엔 협상도 조공도 타협도 없다. 이번엔 그 나라를 지도에서 지운다. 3차 침공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전과는 규모 자체가 달랐다. 육군과 해군이 동시에 움직였다. 육상군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고 해군은 강을 따라 수도권 심장부로 들어가는 계획이었다. 지휘체계도 정비됐다. 토곤 왕자가 전체 작전을 총괄했고 오마르 장군이 해군을 이끌었다. 사료마다 병력 숫자는 다르다. 어떤 기록은 수십만을 말하고 어떤 기록은 그보다 적게 잡는다.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게 몽골이 동남아시아에 동원한 최대 규모의 함대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이 강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왜 강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베트남의 지형은 몽골에게 악몽이었다. 밀림, 산악, 습지. 기병 중심의 몽골군에게 이런 환경은 최악이었다. 보급선은 길어지고 매복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했으며 지형 자체가 적이었다. 하지만 강은 달랐다. 강은 열려 있었다. 강은 수도로 가는 직선 경로였다. 강을 따라 올라가면 보급도 쉽고 기동도 빠르며 무엇보다 적의 심장부를 단번에 칠 수 있었다. 그래서 몽골은 강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무덤이 됐다. 그러나 강 건너편에는 이미 그 선택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다. 트란 흥다오. 그는 전 왕조의 장군이었지만 단순히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읽는 사람이었다. 지형을 읽고 적을 읽고 시간을 읽는 사람이었다. 전년동 왕과 전타인동 왕 아래에서 그는 왕조의 생존을 책임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 몽골은 무적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 몽골의 강점은 명확했다. 기동성, 기병 전술, 압도적인 병력 동원 능력. 그러나 그 강점은 조건부였다. 넓은 평원, 열린 전장, 예측 가능한 지형.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몽골은 무적이었다. 베트남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 밀림은 기병을 무력화시켰고 산악은 보급을 끊었으며 습지는 말을 삼켰다. 트란 흥다오는 이미 1245년 침공에서 그걸 확인했다. 숲에서 싸우면 이긴다. 평지에서 싸우면 진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적을 숲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적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함정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길은 강이었다. 백등강. 수도 탕롱으로 이어지는 유일하게 열린 수로.
몽골이 그 길을 선택할 거라는 건 뻔했다. 육지는 너무 위험하고 해안은 너무 멀고 강은 너무 유혹적이었다. 그렇다면 그 강을 무기로 만들어야 했다. 트란흥다오는 강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물의 언어를 배웠다. 달이 뜨면 조수가 오르고 달이 지면 조수가 내린다. 만조 때는 강이 넓고 깊어 큰 배도 지나갈 수 있지만 간조 때는 강바닥이 드러나고 수심이 얕아진다. 진흙바닥은 배를 붙잡고 암초는 선체를 찢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조수가 내릴 때 강은 무덤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뚝을 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말뚝이 아니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숲이었다. 수중에 숨겨진 철로 된 창의 숲. 트란흥다오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적을 맞서 싸워 막는 게 아니라 초대해서 가두는 것. 강을 함정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적을 유인하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함정의 핵심은 말뚝이었다. 말뚝을 만드는 작업은 엄청난 규모였다.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나무 기둥이 필요했다. 단단한 목재여야 했다. 물에 쉽게 썩지 않고 무거운 배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했다. 림목 같은 열대 경목이 선택됐다. 끝을 날카롭게 깎아 창처럼 만들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끝에 철을 덧댔다는 얘기도 있다. 확실한 건 이 말뚝들이 배를 관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말뚝을 박는 작업은 더 까다로웠다. 강바닥은 진흙이었다. 단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뚝은 깊이 박혀야 했고 각도도 중요했다. 정면에서 오는 배를 막을 수 있도록 약간 비스듬히 세워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다. 말뚝은 간조 때 박아야 했다. 물이 빠져서 강바닥이 드러났을 때만 작업이 가능했다. 그리고 작업은 빨라야 했다. 다시 만조가 오기 전에 끝내야 했다. 이 모든 작업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몽골의 정찰병이나 첩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밤의 안개 속에서 이루어졌다. 민간인들도 동원됐다. 어부들, 목공들, 농민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이건 그들의 집을, 가족을,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다. 말뚝의 배치도 계산됐다. 너무 듬성듬성하면 배가 그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너무 빽빽하면 물의 흐름을 막아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적당한 간격, 적당한 깊이, 적당한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만조 때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깊이. 말뚝은 보이지 않아야 했다. 물 위로 솟아오르면 안 됐다. 적이 강을 지나갈 때 말뚝은 잠들어 있어야 했다. 그러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말뚝은 깨어나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다. 이건 시간차 폭탄이었다. 적이 강 깊숙이 들어왔을 때 후퇴도 회전도 불가능한 그 순간에 터지도록 설계된 폭탄. 목공이 곧 군사공학이었다. 작은 왕국이 거대한 제국을 상대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지형을 무기로 만드는 것, 힘이 아니라 인내와 계산으로 싸우는 것. 그러나 말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적을 강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적이 강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했다. 아니, 강 밖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트란흥다오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심리전. 몽골군이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저항을 만났다. 하지만 그건 진짜 저항이 아니었다. 그건 연기였다. 베트남군은 싸우는 척했다. 짧은 교전을 벌이고 후퇴했다. 다시 나타나서 싸우고 또 후퇴했다. 패배처럼 보였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몽골군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적이 약하다고, 흔들린다고, 곧 무너질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게 함정이었다. 동시에 초토화가 진행됐다. 베트남군은 자신들의 땅을 불태웠다. 쌀 창고를 파괴했고 마을을 비웠으며 가축을 끌고 갔다. 몽골군이 지나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먹을 것도 쉴 곳도 보급할 물자도 없었다. 이건 전형적인 초토화 전술이었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 몽골군을 시간에 쫓기게 만드는 것. 보급선이 길어지고 현지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적은 서둘러야 했다. 빨리 수도를 점령하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했다. 그리고 서두르는 자는 실수를 한다. 계절도 계산에 들어갔다. 몬순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오면 강은 범람하고 길은 진흙탕이 되며 병력 이동은 불가능해진다. 몽골군도 그걸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서둘렀다. 그리고 트란흥다오는 그 조급함을 읽었다. 그는 적의 심리를 계산하고 있었다. 적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빠른 승리. 적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장기전. 적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강이었다. 베트남 함대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아니,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짧은 교전 후 후퇴했다. 마치 겁먹은 것처럼, 밀린 것처럼 보였다. 몽골 해군은 그걸 보고 확신했다. 적의 해군은 약하다. 강길은 열렸다.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그들은 강 안으로 들어갔다. 자연을 무기화하고 적의 심리까지 계산한 함정 속으로. 1188년 4월 9일 새벽이었다. 조수는 만조였다. 백등강은 넓고 깊었다. 물은 잔잔했고 강은 안전해 보였다. 완벽한 항해 날씨였다. 몽골 함대는 출발했다. 수백 척의 배가 줄지어 강 상류로 올라갔다. 대형 전함들이었다. 깊은 흘수를 가진 무거운 배들. 그 안에는 병력이 가득했고 공성 장비가 실려 있었으며 말과 무기와 보급품이 적재돼 있었다. 무거운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무거운 만큼 취약했다. 강 어딘가에서 베트남 함대가 보였다. 작은 배들이었다. 몽골 전함에 비하면 장난감 같았다. 그들은 몽골 함대를 보자 천천히 상류로 물러났다.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몽골 해군 지휘관들은 추격을 명령했다. 이건 기회였다. 적의 함대를 격파하고 그대로 수도까지 밀고 들어가는 것.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들은 강 깊숙이 들어갔다. 베트남 함대는 계속 물러났다.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면 또 멀어졌다. 마치 춤을 추듯. 그리고 몽골 함대는 그 춤에 끌려 들어갔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건 그때였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조수의 변화는 느리고 은밀하다. 물은 조금씩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내려갔다. 강은 여전히 넓어 보였다. 그러나 수심은 낮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선두의 배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둔탁한 충격. 배가 흔들렸다. 처음엔 암초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모래톱. 하지만 이상했다. 이 강에는 암초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가 부딪혔다.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마치 강바닥 전체가 갑자기 솟아오른 것 같았다. 선원들이 물속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들은 봤다. 말뚝을. 수백 개의 나무 기둥이 물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니, 솟아오르는 게 아니었다. 물이 내려가고 있었다. 말뚝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다만 숨어 있었을 뿐. 그리고 이제 물이 말뚝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포가 퍼졌다. 선두의 배들은 멈춰섰다. 말뚝이 선체를 뚫고 들어왔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뒤따르던 배들은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강의 흐름에 밀려 계속 전진했다. 그리고 선두 배들과 충돌했다.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키고 뒤엉켰다. 회전할 공간도 없었고 후퇴할 여유도 없었다. 강은 좁았고 배는 많았으며 말뚝은 사방에 있었다. 병목이 형성됐다. 강 전체가 거대한 병목이 됐다. 배들은 갇혔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물은 계속 빠져나갔다. 말뚝은 점점 더 많이 드러났다. 창의 숲이 물 위로 솟아올랐다. 배들은 그 창에 찔린 채 꼼짝없이 박혀 있었다. 함정은 완성됐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다. 말뚝은 아래에서 배를 고정시켰다. 그러나 공격은 위와 옆에서 왔다. 강 양쪽 기슭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베트남 궁수들이었다. 그들은 숨어 있다가 일제히 나타났다. 활과 석궁이 몽골 배를 향해 발사됐다. 배는 움직일 수 없었다. 갇혀 있었다. 표적이었다. 화살은 갑판을 덮었고 선원들은 쓰러졌다. 방패로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화살은 사방에서 왔다. 그리고 베트남 경량 함선들이 나타났다. 작고 빠른 배들, 몽골의 대형 전함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배들이 이제는 포식자였다. 그들은 갇힌 몽골 배들 사이를 누볐다. 가까이 다가가서 화공을 시도했다. 불붙인 화살, 기름을 적신 천. 일부 기록에는 배 자체를 불태워 몽골 함대에 밀어 넣었다는 얘기도 있다.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불이 났다는 건 분명하다. 나무배는 잘 탔다. 그리고 배들이 서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은 빠르게 퍼졌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명이 들렸다. 물에 빠지는 소리, 배가 부서지는 소리,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몽골의 강점은 모두 무력화됐다. 기병, 말은 배 안에 갇혀 있었고 물에 빠지면 익사했다. 기동성, 배는 움직일 수 없었다. 병력 우위, 좁은 강 안에서 숫자는 오히려 약점이었다. 더 많은 배가 더 많이 엉켰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죽었다. 오마르 장군은 이 상황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배들은 통제 불능이었으며 전투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포로로 잡혔다. 다른 기록에는 그가 죽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이 전투를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함대도 마찬가지였다. 수백 척이 파괴되거나 납포됐다.
정확한 숫자는 사료마다 다르지만 규모는 명확하다. 몽골 해군은 전멸했다. 백등강은 배의 무덤이 됐다.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강바닥은 부서진 배의 잔해로 뒤덮였다. 제국의 바다 자존심은 진흙 속에 박힌 나무 말뚝에 찔려 죽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배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건 전략의 패배였고 오만의 패배였으며 자연을 얕본 대가였다. 해전이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육상군은 여전히 베트남 북부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곧 후퇴해야 했다. 해군이 전멸하면서 보급선이 끊겼다. 강을 통한 물자 수송은 불가능해졌고 육로 보급은 너무 길고 위험했다. 게다가 베트남군의 매복은 계속됐다. 밀림 속에서, 산악 지형에서, 어둠 속에서 공격이 이어졌다. 몽골군은 지쳐 있었다. 보급은 부족했고 사기는 바닥이었으며 계절은 그들에게 불리했다. 몬순이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 길은 진흙탕이 됐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북쪽으로 후퇴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 매복, 질병, 굶주림. 베트남군은 끝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국경까지는 쫓아가지 않았다. 트란 왕조는 추격을 멈췄다. 이건 전략적 선택이었다. 복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몽골을 완전히 괴멸시키려 하면 제국은 또다시 올 것이다. 더 큰 분노를 가지고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러나 적당히 이기고 멈추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몽골이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조공 형식의 평화를 받아들이면 전쟁은 끝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쿠빌라이 칸은 결국 베트남 정복을 포기했다. 형식적인 조공 관계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대규모 침공은 시도하지 않았다. 백등강 전투는 전환점이었다. 그 이후로 몽골은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해상 원정을 벌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다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배웠다. 특히 자신들이 모르는 강에서는. 그리고 베트남은 독립을 유지했다. 몽골 제국의 정복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백등강의 승리는 948년 응옥구엔의 승리, 981년 레오안의 승리와 이어지는 전통이었다. 베트남 역사에서 백등강은 계속 전쟁터가 됐고 계속 승리의 장소가 됐다. 마치 강이 기억을 가진 것처럼, 마치 강이 침략자를 거부하는 것처럼. 1948년의 승리는 그 전통의 정점이었다. 가장 크고 가장 치밀하고 가장 완벽한 승리. 오늘날에도 백등강하고 어딘가에는 그때의 말뚝이 남아있다고 한다. 진흙 속에 박힌 채 수백 년을 견뎌온 나무. 역사는 그렇게 물과 진흙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리고 백등강이 남긴 교훈은 단순히 베트남의 승리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힘이란 무엇인가? 승리란 무엇인가? 누가 진짜 강한 자인가? 몽골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병력, 가장 뛰어난 기병, 가장 넓은 영토. 숫자로만 보면 그들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힘이 작은 왕국 앞에서 무너졌다. 왜? 힘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몽골은 힘을 병력의 숫자로, 무기의 질로, 전투의 승리로 측정했다. 그러나 백등강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지형을 읽는 능력이었고 시간을 계산하는 인내였으며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는 지혜였다. 트란 흥다오는 적보다 강하지 않았다. 그는 적보다 영리했다. 그는 싸움을 이해했다. 진짜 싸움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전장을 선택하고 조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걸 알았다. 몽골이 백등강에 들어왔을 때 전투는 이미 끝나 있었다. 그들은 그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 전투는 또한 비대칭 전쟁의 교과서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 적의 강점을 무력화시킨다. 적이 익숙한 환경에서 끌어내 낯선 곳으로 유인한다. 그리고 그곳을 무덤으로 만든다. 베트남은 이 원칙을 완벽하게 실행했다. 그들은 몽골과 평지에서 싸우지 않았다. 밀림으로, 산으로, 강으로 끌고 갔다. 몽골의 기병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싸웠다. 아니, 싸운 게 아니라 함정을 작동시켰다. 이 전략은 수백 년 후에도 반복된다. 베트남은 프랑스와 싸울 때도 미국과 싸울 때도 같은 원칙을 사용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형을 이용하고 적을 지치게 만들고 시간을 무기로 삼는 것. 디엔비엠프도 구찌 터널도 테트 공세도 결국 백등강의 연장선이었다. 지형과 인내로 제국을 이기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말뚝은 정말 효과적이었을까? 혹시 이건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까? 사실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다.
일부는 말뚝의 효과를 의심한다. 강물의 흐름이 빠른 곳에서 나무 말뚝이 정말 수백 척의 배를 멈출 수 있었을까? 조수 간만의 차이가 정말 그렇게 극적이었을까? 그리고 몽골 해군이 정말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하지만 증거는 말뚝 편을 든다. 첫째,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실제로 백등강 하구에서 고대의 목자의 말뚝이 발견됐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지형적 조건이 맞아떨어진다. 백등강 하구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다. 만조와 간조 때 수심 차이가 몇 미터에 달한다. 강폭도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서 병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셋째, 동시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전술이 사용됐다. 수중 장애물을 이용한 방어는 당시로서는 그렇게 특이한 전술이 아니었다. 다만 백등강처럼 대규모로 그렇게 치밀하게 실행된 경우가 드물었을 뿐이다. 넷째, 결과가 증명한다. 몽골 함대는 실제로 전멸했다. 뭔가가 그들을 막았다. 그게 말뚝이 아니라면 뭐였겠는가? 물론 말뚝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 화살 공격, 화공, 경량 함선의 기동,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 측의 전략적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말뚝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말뚝이 배를 멈췄고 멈춘 배가 표적이 됐으며 표적이 된 배는 파괴됐다.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연쇄 반응, 그리고 이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 동원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말뚝 수천 개를 만들고 운반하고 박는 일은 몇몇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건 전 국민적 프로젝트였다. 목공들이 동원됐다. 그들은 숲에서 나무를 골랐다. 린목처럼 단단하고 물에 강한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고 다듬었다. 끝을 날카롭게 깎는 작업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동이 필요했다. 대장장이들도 참여했다. 일부 말뚝 끝에 철을 씌우는 작업. 철은 귀했다. 무기를 만드는 데 써야 할 철을 말뚝에 쓴다는 건 이 작전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됐는지를 보여준다. 어부들이 수로를 안내했다. 그들은 강을 알았다.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조수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들 없이는 말뚝을 정확한 위치에 박을 수 없었다. 농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했다. 말뚝을 운반하고 박고 고정하는 일. 진흙 속에서 물속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비밀리에 진행돼야 했다. 몽골의 정찰이나 첩자가 눈치채면 작전은 실패다. 그래서 밤에 작업했고 안개를 이용했으며 소규모로 분산해서 움직였다.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조직력이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왕의 명령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믿어야 했다. 이 작전이 통할 거라고, 이게 나라를 구할 거라고 믿어야 했다. 트란흥다오의 리더십이 여기서 빛났다. 그는 군인들만 지휘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설득했다.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이거다. 적보다 강해질 순 없지만 적보다 영리할 순 있다. 우리의 강, 우리의 조수, 우리의 진흙을 무기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전을 믿었다. 그래서 일했다. 목숨을 걸고. 전투 당일의 긴장감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군은 강 양쪽에 숨어서 기다렸다. 숲을 속에 나무 뒤에 맹그로브 뿌리 사이에. 그들은 몽골 함대가 오는 걸 봤다. 수백 척의 거대한 배들이 강을 메우며 올라오는 모습.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두려웠을 것이다. 정말 말뚝이 통할까? 정말 물이 제때 빠질까? 혹시 저기 눈치채진 않을까? 온갖 의심과 불안이 머릿속을 스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다. 참았다. 트란흥다오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베트남 함대의 유인 작전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몽골 함대 앞에 나타나야 했다. 일부러. 그리고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도망치면 적이 의심한다. 너무 느리면 실제로 잡힌다. 딱 적당한 속도로 적이 쫓아올 만큼만, 그러나 잡히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이건 극도의 집중력과 배 조종 기술이 필요한 작전이다. 그들은 그걸 해냈다. 몽골 함대를 말뚝지대 한가운데까지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딱 맞는 타이밍에 빠져나왔다. 조수가 바뀌기 직전에. 그 타이밍을 계산한 것도 놀랍다. 조수표 같은 게 있었을 리 없다. 달의 위치, 계절, 날씨, 경험으로 예측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이 정확했다. 물은 제 시간에 빠지기 시작했다. 말뚝은 제자리에 있었다. 함정은 작동했다. 몽골 함대가 말뚝에 걸렸을 때 베트남군은 공격 신호를 기다렸다. 아직은 아니다. 적이 완전히 갇힐 때까지. 후퇴 경로가 완전히 막힐 때까지. 그리고 신호가 떨어졌다. 화살이 날아갔다. 수천 개의 화살이 일제히 하늘을 덮었다.
몽골 선원들은 방패를 들었지만 소용없었다. 화살은 끝없이 왔다. 그리고 경량 함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날쌔게 물고기처럼. 갇힌 몽골 배들 사이를 누비며 공격했다. 가까이 붙어서 병력을 올리고 선체에 불을 붙이고 다시 빠져나갔다. 몽골군은 방역하려 했지만 어려웠다. 목표가 너무 빨랐고 아군 배들이 너무 밀집돼 있어서 제대로 된 공격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불이 진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했지만 일부 베트남 사료는 분명히 화공을 언급한다. 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몽골 함대 쪽으로 떠내려 보냈다는 기록. 바람과 조류를 계산해서 나무 배는 잘 탄다. 특히 몇 달간 항해하면서 바닷물과 햇빛에 마른 배는 더 잘 탄다. 그리고 배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불은 빠르게 퍼진다. 한 척에서 시작된 불이 옆배로, 다시 그 옆배로 옮겨 붙는다. 멈출 수가 없다. 물이 있어도 소용없다. 불은 배 위에 있고 물은 배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배 아래엔 말뚝이 있어서 배를 물속에 가라앉힐 수도 없다. 갇힌 채로 타 죽는 것. 그보다 끔찍한 죽음이 있을까? 물에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살기 어려웠다. 갑옷을 입고 있으면 물에 빠진다. 수영을 할 줄 안다 해도 강물의 흐름과 조수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물속에도 위험이 있다. 말뚝의 날카로운 끝, 부서진 배의 파편, 그리고 강깃을 깨서 날아오는 화살. 살아남기 위해 헤엄쳐가는 사람들조차 표적이 됐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다. 일방적인. 오마르 장군의 마지막 순간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는 경험 많은 지휘관이었다. 몽골 해군을 이끌 만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처음엔 믿지 못했을 것이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배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화살은 계속 날아왔으며 불은 번지고 있었다. 그는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후퇴하라, 회전하라, 방역하라. 그러나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배들은 말뚝에 박혀 있었고 강은 너무 좁았으며 혼란은 통제 불가능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졌다. 완전히 철저히 졌다. 그리고 이건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진 거라는 걸. 우리는 강에 들어온 순간부터 죽어 있었다는 걸. 그 깨달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역사는 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다. 분노, 좌절, 그리고 어쩌면 존경, 적에 대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속인 적에 대한. 그리고 전투가 끝났을 때 강은 지옥이었다. 부서진 배의 잔해, 떠다니는 시체, 피로 물든 물, 타다 남은 목재, 그리고 여전히 강바닥에 박혀있는 말뚝들. 베트남군은 승리를 확인했다. 살아남은 몽골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다. 배를 회수했다. 무기를 노획했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끔찍하다. 이기는 쪽도 죽은 자를 본다. 피를 본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본다. 트란흥다오는 이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부심,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 제국을 이겼다. 그러나 동시에 슬픔도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죽음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기쁜 일은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승리는 기쁨이 아니라 생존을 의미할 뿐이라는 걸 알았다. 백등강 전투 이후의 정치적 선택도 중요하다. 베트남은 몽골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다. 북쪽으로 도망가는 육상군을 끝까지 추격할 수 있었다. 국경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한 명까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왜? 현실 정치 때문이다. 몽골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다. 베트남이 이긴 건 한 번의 전투였지 전쟁 전체가 아니었다. 제국을 완전히 굴욕시키면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다시 올 것이다. 더 큰 분노를 가지고,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리고 그때는 베트남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당히 이기고 적당히 협상하면 평화를 살 수 있다. 제국에게 체면을 세워주고 형식적인 조공을 바치며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것. 이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옆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적당한 승리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쩐 왕조는 이 게임을 이해했다. 그래서 추격을 멈췄다. 그래서 사절을 보냈다. 그래서 조공을 제안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도 현실주의자였다. 베트남을 정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형식적 복종을 받는 것의 이익을 계산했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전쟁은 끝났다.
양쪽 모두 어느 정도 만족하는 형태로. 베트남은 독립을 지켰고 몽골은 체면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이야기. 그들은 큰 제국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형을 이용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백등강은 그 정체성의 상징이 됐다. 국사 38년 응옥구엔이 남한 군대를 백등강에서 물리쳤다. 981년 레호안이 송나라 군대를 같은 강에서 격파했다. 1588년 트란흥다오가 몽골을 거기서 이겼다. 같은 강, 같은 전략, 같은 결과. 우연이 아니다. 이건 전통이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혜. 이 강은 우리를 지켜준다. 조수를 읽고 지형을 이용하고 인내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됐다. 프랑스가 왔을 때도 미국이 왔을 때도 베트남 사람들은 같은 원칙을 기억했다.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지형을 이용하라. 시간을 무기로 삼아라. 적을 지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겨라. 백등강의 유산은 그렇게 살아남았다. 나무 말뚝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오늘날 백등강 하구에 가면 여전히 그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진흙 속에 박힌 고대의 목재, 수백 년을 견뎌온 나무,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여전히 거기 있다.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을 때 경외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니다. 이건 역사다. 살아있는 역사. 만질 수 있는 역사. 그 나무를 만지면 1988년이 느껴진다. 트란흥다오가 이 나무를 선택하고 목공이 이걸 깎고 노동자들이 이걸 운반하고 어부들이 이걸 박던 그 순간이, 그리고 몽골의 배가 이 나무에 부딪혀 멈추던 그 순간이. 역사는 그렇게 물과 진흙 속에서 살아남는다. 책 속에서만이 아니라 땅 속에서, 강바닥에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바로 정보전이다. 트란흥다오가 말뚝을 받기 전에 그는 먼저 적을 알아야 했다. 몽골 함대가 언제 오는지, 어떤 경로로 오는지, 얼마나 많은 배가 오는지. 이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베트남은 첩자를 보냈다. 몽골 진영에 침투시켰다. 상인으로 위장하거나 항복한 척하거나 혹은 그냥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은 정보를 모았다. 배의 크기, 선단의 구성, 지휘관의 성격, 보급 상황, 모든 게 중요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전략을 만드는 데 쓰였다. 몽골 배가 크고 무겁다는 정보는 말뚝의 설계에 반영됐다. 지휘관들이 성급하다는 정보는 유인 전술의 기초가 됐다. 정보는 곧 무기였다. 반대로 베트남은 자신의 정보를 철저히 숨겼다. 말뚝 작업은 극비였다.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전체 계획을 몰랐다. 각자 자기 부분만 알았다. 이 말뚝이 어디에 쓰이는지, 언제 사용되는지, 전체 전략이 뭔지는 소수의 지휘부만 알았다. 이런 보안이 없었다면 작전은 실패했을 것이다. 몽골이 눈치채했다면 그들은 강을 피했을 것이다. 혹은 말뚝을 미리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함정에 빠졌다. 또한 백등강 전투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트란흥다오라는 한 사람의 비전과 결단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지도자였다. 왕을 설득하고 귀족들을 설득하고 군인들을 설득하고 민간인들을 설득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제국은 무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고. 그 확신이 없었다면 누가 진흙 속에서 밤새 말뚝을 박았겠는가? 누가 자기 집을 불태우고 쌀을 묻었겠는가? 누가 거대한 몽골 함대 앞에 나가서 유인 작전을 펼쳤겠는가? 사람들은 리더를 믿었기 때문에 싸웠다. 그리고 그 믿음이 승리를 만들었다. 이건 단순히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리더십의 승리였다. 마지막으로 백등강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한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가? 지혜가 힘을 이길 수 있는가? 답은 아마도 조건부로 그렇다일 것이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전장을 제대로 선택하면, 타이밍을 정확히 읽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백등강이 그걸 증명했다. 역사가 그걸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도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고 채널을 후원하며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전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트라능다오의 전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역사적 전투나 사건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